주택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쓸 때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있고 유주택자들을 그 집을 가지고 계속 있을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정책을 하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일에 더 우선순위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미국의 역대 정권들을 보면 자가 보유율이 60%가 넘어가 버리면 이제 어느 유력 정치가도 무주택자에게 돈을 더 쓴다는 정책에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과반 이상이 집을 가진 사람들이다 보니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참 불편한 상황입니다. 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질문하고 박정호 교수가 답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어땠어요? 저 조회수요? 다행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럼 오늘 또 미국이죠? 예,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지난 시간에 어떤 말이 참 떠오르냐면 미국의 주택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어쨌든 주택의 소유를 유도해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게끔 하겠다라는 게 이미 1940년대에 만들어진 미국의 주택 정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나라의 지금의 딱 필요한 정책들이 미국에서는 1940년대에 이렇게 갖춰졌다는 게 좀 신기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좀 모기지 시스템이라든지 그럼 세금 혜택 이런 것까지 좀 금융 쪽에 집중을 해서 얘기를 나눠볼 것 같은데요. 미국인들이 집을 구매할 때 대출을 활용하겠죠? 그럼요. 전 세계에서 집이라는 걸 온전히 100% 자기 돈으로만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돈이 장만된 뒤에 집을 사도록만 해버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애 첫 주택 구입을 50 넘어서 해야 될 때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아주 인생의 제일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 키우면서 알콩달콩 재밌게 살 수 있는 그 기간은 정말 자기 주택 없이 생활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사실 올바른 게 아니죠.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집을 내 돈 말고 대출을 껴서 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을 많이 만들어 주려고 국가도 직접 개입하고 또 민간 사금융권도 그런 제도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유도하고 있어요. 찾아보니까 미국은 15년, 30년 만기 고정금리도 있고 우리는 대충 한 3년 만기, 뭐 5년 만기 이런 식으로 짧게 만기가 돼 있고 그 부분이 가장 다른 부분 같더라고요. 미국이랑 우리랑. 정확한 지적해 주셨어요. 사실 미국도 예전에 우리랑 비슷했습니다. 언제냐면 193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흔히 말해서 대공황이라고 하죠. 1929년에 미국의 대공황이라는 게 갑자기 딱 터지고 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공식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모기지 대출을 챙기는 기관도 없었고 그런 법적 제도도 없었어요. 그러니 일부 사금융권에서 누가 어느 집을 내가 빌려서 사겠다라든가 그 집에 거주하는 데 들어가는 많은 비용을 대출받는다고 하면 사기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중은행이죠. 거길 통해서 돈을 조달받았는데요. 그런데 사기업이 그런 개인에게 그 대출을 해줄 때 15년, 30년 만기 이거는 자신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랑 똑같이 3년만 일단 쓰시고 그다음 만기 마무리됩니다. 그다음에 다시 얘기하시죠. 이걸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대공황이 생기니까 어떻게 됐느냐. 은행 입장에선 뱅크런이라고 해서 내 돈 은행에서 돌려받지도 못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예금 인출이 자꾸 빠져나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저 이번에 모기지 대출 만기 연장하러 왔는데요. 저희 살던 집에 계속 살려고 하는데 대출 좀 연장해 주십시오라는 그냥 정상적인 수요들. 이런 수요에 대출 연장을 안 해준 거예요. 예금자들이 돈 찾으러 다 뱅크런을 하고 있는데 이거 대출 연장해서 돈을 계속 더 빌려줘 버리면 예금자에게 돈을 못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연장되어 왔던 자연스럽게 3년이든 5년이든 늘상 뭐 연장해 주잖아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안 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나 홈리스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집의 임대 소득을 얻을 수 없었던 임대업자들 그 당시는 대규모 임대업자들이 많았거든요. 집을 내 돈 주고 온전히 살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크게 부도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택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다 보니까 그때서야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집이라는 게 사람들의 근간
민간인데 네. 정부가 나서야겠다라고 하면서 주택금융을 정부가 그때부터 챙기기 시작한 겁니다. 정부가 직접.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네. 미국도 우리랑 똑같이 3년 5년 만기 이게 대부분이었죠. 미국의 30대 내 집 마련 비율이 50%를 넘어섰다고. 네. 우리나라는 30대는 9.5% 정도밖에 보유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너무 비교가 크죠. 예, 이 수치는 미국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것도 금방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미국에서 정부에서 모기지 대출을 지원하는 펀딩을 운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뭐 허브 이렇게 우리가 부르면 되는데요. 네. 이 기관이 미국의 여러 부처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처들 중에서 이 기관이 관할하고 있는 예산 비중이 순위가 어떻게 되냐면 미국의 국방부 다음으로 예산이 제일 많아요. 미국 국방부 예산은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죠. 예. 근데 미국에는 뭐 과기부도 있을 거고 우리에 따지면 뭐 교육부도 있을 거고 다 있을 텐데 네. 2등의 예산이 주택담보 모기지를 책임져주는 예산이 국방부 다음이에요. 그러면 뭐 정부가 직접 대출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왜 그렇게 예산이 많이 씁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직접 대출의 가장 큰 힘을 정부가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30년 고정금리로 뭔가를 제공하려면 네. 시중은행들이 그런 상품을 만들까요? 못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네. 시중은행들이 갑자기 그런 장기적인 금융상품을 계속 운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종잣돈이나 아니면 일부 리스크 해칭, 그러니까 위험 관리를 정부가 떠안아 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상품들이 민간에서도 팔리고 정부도 직접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공기관도 만들어 놨어요. 그걸 하기 위한 예산이 미 국방부 다음으로 제일 예산이 높고요.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예. 이 HUD라고 하는데 HUD입니다. 이 예산 규모는 미국 전체 예산의 10%가 조금 안 돼요. 네. 그래도 엄청난 거네요. 엄청난 거죠. 전체 예산에. 예. 그런데 이 예산 기조가 어떻게 보면 1930년대 이후부터 70년대 후반까지 유지되다가 레이건 대통령은 철학이 달랐어요. 이 허드라는 걸부터 공공임대주택 사업하고 공공주택 사업하고 모기지 대출을 국가가 직접 챙기는 거 이거 하면 안 된다. 이 철학을 가진 사람이 레이건 대통령이었거든요. 레이건 대통령이야 뭐 워낙에 자유시장 경제를 추종하던 맞습니다. 뭐 그런 대통령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허드의 예산을 무려 70%를 삭감합니다. 네. 집은 국가의 책임 범주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전적으로 자유 경제에 맡겨야 된다. 네. 그래서 전체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내내 어떻게 됐느냐? 허드의 예산은 예전에는 미국 전체 연방정부 예산의 10%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었던 것이 이제 2% 좀 안 되는 수준으로 급감하죠. 예. 그래서 미국에서도 대통령에 따라서 철학은 분명 다른 적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30년 동안 안정적으로 고정금리로 집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건 국가 책임이야. 이거를 대공황 경험하고 나서 국가가 총대 메고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하던 주력 산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것도 있는데 그 예산이 어쨌든 은행에서 이런 위험이 현실로 나타나면 그 예산이 쓰일 것 같긴 한데 평소에는 어떻게 쓰일까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제 논쟁적인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택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쓸 때 두 가지 대상자가 있겠죠. 하나는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있고 하나는 유주택자들을 그래도 계속 그 집을 가지고 계속 있을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시중금리가 올라가서 저 갑자기 이 모기지로는 못 갚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정부가 그렇게 만들면 안 되니 고정금리를 유지하게 만든다는 건 그런 리스크 부담을 국가가 떠안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정책을 하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일에 더 우선순위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무주택자를 유주택자로 바꾸는 데 예산을 더 써야 되느냐? 아니면 유주택자들이 그 유주택 상태를 유지하는 데 더 돈을 써야 되느냐? 저는 일단은 무주택자가 너무 많고 유주택자가 너무 적다면 유주택자 수를 늘려야 되니까 전자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지난 시간에 60-70%가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했잖아요. 한 50-60% 이상으로 올라왔다면 유주택자를 관리하는 부분에 예산을 좀 더 많이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그게 정책적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허드는요. 지원 대상의 상당 부분을 유주택자들에게 지원을 해요.
그럼 교수님 유주택자를 도대체 어떻게 지원한다는 겁니까? 이제 이게 좀 복잡한데요. 오늘은 좀 복잡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어려운 얘기 해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전 세계에서 주거 문제는 집의 컨디션, 물리적인 형태보다도 집을 살 수 있는 부담 가능성을 올려주자. 여기가 모든 부동산 정책의 영순위 과제예요. LTV니 DTI니 그렇죠. 이런 개념으로. 그걸 얼마만큼 내 돈이 적게 들어도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고 이자 부담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게 해주는 거를 이제 지향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내 집 살 거 모르겠고요. 그냥 계속 임대로 살려고요. 남의 집에 월세 내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월세도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산식은 되게 단순해요. 당신의 소득에 대비 주거비로 얼마 냅니까? 이건 딱 떨어져요. 네. 제 세전 소득은 얼마고요. 그중에서 주거비로 저는 월세가 얼마니까 얼마 내고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 되겠죠. 예. 그래서 미국은 아주 초창기부터 이렇게 남의 집에 임대료 내면서 살고 있는 월세 내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선 기준이 뭐냐. 거주 부담비가 높은지 낮은지를 기준으로 삼는 비율은 30%예요. 내 세전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내면 이 사람은 주거비 부담이 많네. 국가가 좀 도와드려야겠네. 우선순위를 올라가는 거죠. 50%가 넘으면 이 사람은 진짜 과중하다. 이거 해결해 드려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집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의 기준을 삼기가 명확한데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주택 관련한 학자들의 갑론을박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게 생각해 보세요. 집을 샀어요, 제가. 그런데 집을 사서 그걸 완전히 100% 내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매달 모기지 대출을 이제 계속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부가 하는 이 유주택자들의 지원은 모기지 부담을 덜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덜어주는 방법에 고정금리를 해주는 것도 있고 모기지 대출의 이자율을 낮춰주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부동산은 여러 세금 부담이 있잖아요. 그 부동산 세제 혜택을 해주는 게 있겠죠. 보유세 낮춰주는 거.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요소가 너무 많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무주택자들이 몇 번 이슈를 제기했어요. 유주택자들을 지원을 해주면 안 된다. 왜? 집도 있는데. 집도 있는데도 있지만 결국 봤더니 집값이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지원을 해준 건 집값도 올라서 더 자산 축적을 하고 있고 잘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보조금 형태로 돈을 더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빈부격차를 늘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유주택 사람들에게 더 세제 혜택 주고 모기지 안정감 있게 장기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는 건 빈부격차를 늘렸다. 그러니 앞으로 허드에서 해야 될 일은 유주택자들 신경 쓰지 말고 무주택자들만 신경 써주세요. 미국도 뭐 약간의 등락폭은 있습니다만 지난 50년 동안 대부분의 메인 도시에서는 집값이 다 올랐거든요. 그 이게 뭐냐 빈부격차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그죠.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귀 기울이는 그런 정치가들이 있을 법도 하잖아요.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유주택자들은 그냥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그 모기지 감내하고 버티기만 하면 집값이 올라서 더 큰 시세 차익을 얻었으니 그 사람들은 알아서 하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무주택자를 지원해 보겠습니다라는 사람이 나올 법한데 미국의 역대 정권들을 보면 자가 보유율이 60%가 넘어가 버리면 이제 어느 유력 정치가도 무주택자에게 돈을 더 쓴다는 정책에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유권자의 과반 이상이 집과 관련된 집을 가진 사람들이다 보니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최근 코로나19 이전까지의 한 3, 40년의 통계를 보면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전성과 주거 부담 비율을 줄여주기 위한데 돈이 쓰여졌던 예산 금액보다 유주택자들을 지원하는 데 들어간 예산 비중이 점점 더 커져요. 이게 참 불편한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도 있는데요. 예산 지원이라는 게 어떤 방식의 지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세금을 깎아준다 그럼 세금을
깎아주는 그만큼을 이제 국고에다가 예산을 다시 넣는다든지 네. 뭐 그런 방식이 있을 텐데 어떤 방식의 지원일까? 직접 지원은 뭐가 있지 하는 좀 궁금증이 네, 또 중요한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금융적인 것들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간단합니다. 부동산은 세 가지 세금을 내야 돼요. 살 때 내는 세금, 취득세. 예. 네, 그렇죠. 그다음 유지할 때 내는 세금, 유지세, 보유세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팔 때 내는 세금이 있어요. 양도세.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유주택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세금은 당연히 보유세를 인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도시에 따라서 또 어느 지역에 또 어느 가격대의 주택을 보유하느냐에 따라서 네. 세제 공제 혜택이 세액 공제 혜택이 커지긴 합니다만 다르기도 하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전체 파이로 봤을 때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유세 부담을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낮춰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마지막에 다시 판매하실 때 양도소득세 내야 되는 걸 제가 확실히 줄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걸로 귀결된 지원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예. 대출 같은 경우에는요. 네. 예산을 대출에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돼요? 연방정부가 대출에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게 해준다든가. 그럼 그 차이만큼을 은행에다가 지원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국가가 벌충해 주는 거죠. 그리고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할 때도 또 그게 지원이 들어간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예. 그런 것들도 또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식인 거죠. 아, 알겠습니다. 연방정부에서 직접 대출을 하는 방식도 있어요 혹시? 연방정부에서요, 예. 그 허드가 예. 자신들의 모기지 상품들을 운용해주는 공공기관을 하나 만들었어요. 예. 그냥 공사라고 끝납니다. 공공기관이에요. 네. 그래서 그 회사가 시중은행들을 지원해줘요. 아. 그래서 시중은행이 어떤 모기지 상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희가 20년 만기, 30년 만기로 하려고 해요. 그러려다 보니 금리 변동성도 크고 가끔 그 중간에 대규모 예금 찾아가겠다는 사람들 생기면 돈이 모자랄 수도 있는데 네. 그때마다 이 공사에 찾아오면 저희들에게 자금 지원도 해주고 이런 것들 지원해 줍니까 했을 때 그렇게 해드릴 테니 그런 상품들 만들어서 집 가까운 시중은행에서 많이 파세요. 네. 이걸 해주는 공공기관이 하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네. 조금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미국은 뭐 우리나라 기사들을 워낙 많이 접하니까 가계 부채가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듣곤 하는데 미국에 대해서는 뭐 미국 기사를 우리가 자세히 다루지는 않아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가계 부채 위험 미국이 이런 경우가 있나 잘 모르겠거든요. 혹시 네. 가계 부채에 대해서는 미국은 어떤 상황인가요? 예, 미국이 주거에 대한 부담 가능성을 최대한 개선하기 위해서 진작부터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거 부담 비율을 크게 낮추는데 100% 성공했다. 그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제가 미국의 유주택자들 중심으로 한 정책이 과연 이 정치적 판단이지 진짜 국민 보편적으로 위하는 건지 의구심이 조금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맥락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통계가 2017년도 기준의 통계인데 네. 미국의 전체 주택 소유자의 4분의 1 정도가 그리고 임차인은 절반가량이 자신의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어요. 오. 이거 엄청난 양이죠. 예. 분명 미국에서는 세전 소득 기준으로 주거비 비중이 30%가 넘어가면 주거비 비중이 과도하다라는 우려 대상의 계층으로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주택 소유자는 4분의 1이 여기 해당되고 그리고 임차인은 무려 절반 가까이가 30% 이상을 주거비로 낸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더 가중한 사람들, 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거비로 내는 사람들이 어떤 비중이냐 했었을 때 집 가진 사람들은 16% 그리고 임차인의 경우에는 24%. 예.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주거비 부담이 소득에 비해 50% 이상인 심각한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저는 지금 미국의 주택 시장에 대해서 네. 되게 흥미가 생겼어요. 예.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기도 했는데 예. 경제 문외학이기도 하고 네. 제가.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뭔가 흐름이 잡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가능한 뭐 그런 얘기들이 자꾸 연관지어서 생각이 떠오르다 보니까 이건 저도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권자로서 네. 다른 유권자분들께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 뭐죠?
미국이 아까 제가 일부에서 금융 모기지 지원을 유주택자들 중심으로 많이 설정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무주택자들에 대한 지원이 점점 줄어드는 예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럼 또 당연히 우리나라 주유는 시사점이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도 한번 자세히 돌이켜 보세요. 늘 네.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얘기하는 논조는 기존 집값을 제가 반토막을 내서 집을 싸게 살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거 부담 가능성을 낮춰드리고 네. 그다음에 집을 구매할 수 있게 쉽게 해드리겠습니다.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이거 하잖아요. 공급 말고요. 기존 집값. 기존 집값? 기존 집값을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라고 얘기하는 대통령 후보 보신 적 있냐는 거예요. 가격을 떨어뜨리겠다. 기존 집값을. 없어요. 없어요. 기존 집값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해요. 못 하는 거죠. 집 없는 유권자들 입장에선 기존 집값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렇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해 충돌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 집값을 떨어뜨리면 무주택자들은 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유주택자들의 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네. 이미 주택보급률 60% 넘었는데. 그러니 늘 역대 정권에서 했던 얘기가 뭐죠? 전부 다 후보자들이 양쪽 다 똑같아요. 누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 멀리 신도시 지어드릴게요. 그렇죠.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정책. 그게 그건 거죠. 네, 그렇죠.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기존 집값은 건드리지 못한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에 임박하면 어떤 말들이 더 많이 나오냐면 이제 기존 집값이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서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나 뭔가 주춤해요. 아니면 떨어지기까지 했어요. 네. 그러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후보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입장도 또 배려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집값을 올려놓겠습니다라고는 어느 정치가도 말 못해요. 그렇죠. 그럼 또 무주택자들에게 욕을 먹으니까요. 네. 그래서 미국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부동산 보유를 하는데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음번 유력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명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 네. 벌써 선언했잖아요. 종부세를 없애는 게 좋아 보인다. 근데 그 정당에서 종부세를 만든 정당이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면 그 정당만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느냐? 아닙니다. 반대쪽 정당도요. 제가 두고 보세요. 이쪽에서 종부세 없애자는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면 저도 찬성합니다. 그건 너무 멋쩍잖아요. 그러니 그거는 얘기 못 할 거예요. 대신 야 저쪽에선 유주택자들 표 잡기 위해서 종부세 부담 완화해 준다고 나왔어. 우리 어떡하지? 그럼 우리는 다른 형태로 유주택자들의 부담을 이렇게 낮춰주자. 서로 경쟁이 또 붙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저번에 말씀하셨던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 비율이 65% 정도 된다고 하셨나요? 네. 예. 65%나 되면 그 유권자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당연히. 그래서 이러한 정책적인 기저가 미국에서도 역시 똑같이 확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유. 그리고 하나 얘기 못한 게 더 네. 있었어요. 우리가 주택 부담의 부담도를 낮추는 방법은 네. 금융적인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기지를 더 많이 해드릴게요. 더 싸게 해드릴게요. 더 길게 해드릴게요. 아니면 임대료를 저희가 일부 부담해드릴게요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직접 하는 게 있죠. 공공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사업. 네.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같이 해야 되잖아요. 미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예. 쉽게 말해 지금 부담 가능성이 자꾸 미국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네. 일부에서. 그 이유가 적정 가격대에 구매할 수 있는 주택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이걸 좀 더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도 우리나라랑 똑같이 가계소득이 양극화됐어요. 네. 우리 흔히 슈퍼리치들은 지금 우리 해외여행 가는 것도 아싸 하고 가는 게 보통 우리 같은 일반인들인데 이제 그것도 재미없어서 우주여행 가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계층이 있고 예. 반대로 미국인들은 의외로 해외여행 잘 안 가요. 네, 미국인들은 해외여행 잘 안 갑니다. 그렇죠. 미국 내에 다른 주를 가보는 게 더 관심도가 높아요. 그래서
해외여행은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하는 미국인들 생각보다 많아요.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 자, 그런 현상이 생긴 이유는 미국에서도 소득이 양극화됐고 가계소득의 증가분의 대부분이 소득이 가장 높은 계층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주택 공급자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네. 제가 주택을 몇 채 가지고 있어서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내가 한 30년 전에 집 지어놓은 거, 50년 전에 집 지어놓은 거, 미국은 그런 주택 계속 리모델링해서 살고 있는 그런 집들 많잖아요. 예. 우리처럼 다 헐고 다시 짓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때 내가 30년, 40년 전에 집을 지었을 때는 말 그대로 중산층이라고 하는 계층이 두터웠고 많았어요. 네. 그러니 중산층 계층에 적합한 평형대와 인프라와 그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주택을 많이 내가 보유해서 임대 사업을 했겠죠. 근데 그 중간 허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내 주택에 살 만한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네. 그럼 여기 와서 임대료 내고 살겠다는 사람들이 누구냐? 소득이 좀 더 여리로 내려간 사람들은 간간히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50불만 계속 싸게 해주시면 월세를 그럼 제가 여기 들어와 살게요. 이런 사람들은 자꾸 느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된다? 그 임대 사업하는 사람들이 요즘 자꾸 공실률도 높고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해요. 임대료를 깎아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꾸 노후화되니까 유지보수하는데 돈이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또 물가는 물가대로 또 올랐을 거고요. 그런데 임대료는 내가 원래 적정 타겟팅한 소득층보다 낮은 소득층에게 받아서 깎아줬으니 네. 집이 노후화되고 낙후화되는 거예요. 유지보수를 할 돈이 줄어드는 거죠. 네, 거기에 투자를 안 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유지보수를 해서 더 좋은 소득계층이 들어와서 살도록 유도해봤더니 오히려 그 비싼 돈을 낼 사람은 없고 네. 차상위 소득계층이나 소득이 여리 있는 사람들만 조금 100불만 싸면 제가 여기 임대하려고 했는데 이런 사람만 있으니 네네. 고쳐줄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 미국의 주택들 중에선 일부 큰 축들은 어떻게 돼가고 있다? 낙후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새로 주택시장에 신규 진입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는 너무 낙후된 뭐 주거단지만 잔뜩 있고 조금 괜찮은 걸 딱 가보려고 했더니 너무 가격이 높고 가격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건 또 어떻게 됐다? 좀 괜찮은 입지를 가지거나 역세권이거나 좀 자기가 관리를 처음부터 잘해서 사람들이 선망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그 건물주들이 집을 정말 알차게 관리를 잘할 뿐만 아니라 점점 프리미엄화하는 거예요. 네. 왜? 중상층 이상 되는 소득층들은 소득이 더 올라가 버리니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커뮤니티 또는 퍼실리티는 훨씬 더 고급스러운 걸 지향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 그 고급스럽게 리모델링 다 해가지고 사람들 여기 이제 임차해서 들어와서 살려는 사람들을 딱 공고 낼 때는 내가 최근에 지하에 수영장도 만들었고 실내 체육관에서 농구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었어. 그러니 여기에는 그런 퍼실리티까지 있으니 이제는 나는 얼마 더 받아야겠다. 이런 것만 있으니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아주 좋은 직장을 다니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그 부담은 다 감내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자기가 자기 가격 수준대, 자기 소득 수준대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정 주택 자체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아까 그 현상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니 미국이 이렇게 허드 만들어서 모기지 지원도 많이 하고 자가 보유율도 늘려놨는데 왜 아직도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30%가 넘고 50%가 넘은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냐면 내가 감내하기 어려운 좋은 주택들로 아예 들어가 버리거나 너무 험불한 데로 가버리거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소득의 양극화가 주택 환경의 양극화 또 나아가서 지역까지도 양극화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럼 이해하셨죠? 그럼 여기에서 왜 이렇게 됐느냐도 또 중요한 맥락이 또 정치권의 책임을 물어야 돼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땅을 재건축할지 재개발할지 인허가 해주고 어느 땅의 용도를 이걸 상업지구로 할지 주택지구로 할지 주택지구로 할 땐 어떤 가격대에 어떤 소득계층이 들어오게 할지를 결정하는 건 누가 하는지 혹시 아세요? 그건 정부와 지자체가 하는 일 아닙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지자체입니다. 예. 지자체장들이 대부분 땅에 대한 그 지자체 권한은 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오승훈 아나운서께서 오승훈 시장이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어느 지자체. 네. 근데 우리 지자체를 딱 보니까 예전에 초창기에 공공임대주택 했던 그 주택단지 있는데 그건 공공임대주택 단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내 집 사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게 감가상각이 다 끝나서 이제 완전히 때려 부수고 뭔가를 다시 지어야 될 상황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미 공실도 너무 높아졌고. 네. 그러면 우리 오승훈 아나운서는 이제 시장인데 네. 거기에다가 또 소득계층이 낮은 사람들이 대거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지으실 거예요. 아니면 이제 우리 지자체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동네도 부자들 사는 동네, 우리 동네도 소득 수준 높은 동네 만들기 위해 좋은 그 소득을 가진 높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살 법한 좋은 주거단지로 인허가를 바꾸실 거예요. 후자 쪽의 유인이 워낙 많겠죠. 네. 네. 저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야, 역시 노련한 방송인. 바로 그 부분에 문제가 네. 있다는 거예요. 네. 지자체 장들이 모두 원하는 지자체 브랜드는 중산층 이상이 사는 좋은 동네입니다. 안전한 동네입니다. 소득 수준 높은 동네입니다. 이걸 희망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 인프라도 좋고 사람들 범죄율도 낮고 이걸 선호하는데 그럴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 뭐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공간을 인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 10평 이하 또는 공공임대사업으로 멋지게 집 지어서 우리 지자체는요 청년들의 꿈을 실현해주는 그런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서울에 못 들어간 청년들, 서울에 지하철역 놓여져 있는 우리 시에서 청년들을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10평 정도밖에 안 되지만 여기 진짜 웬만한 민간 건설사가 짓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못지않게 제가 잘 지었어요 하고 그걸 대거 지으려고 하면 아마 그 근처 지역 주민들도 그 다음번 그 시장 안 뽑을 가능성도 있을걸요. 자, 바로 그래서 공공 부분이 이걸 못하게 되는 구조적인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결단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경제 이론이 결국에는 정치를 통해서 현실화되는 거잖아요. 이게 케인즈 네. 이론이라든지 네. 자유시장 경제 뭐 마찬가지로. 네. 근데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어쩌면 양극화가 계속해서 심화되는 네. 안 좋은 방향으로 서민들은 더 살 곳이 줄어드는 이런 쪽으로 변해 온 것 아닌가 하는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 방법은 있어요? 이게 바뀔 방법이? 몇 가지 유력한 방법이 있는데 네. 이거는 우리 또 유권자들의 생각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또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해요. 네. 뭐냐면 대표적으로 그래 기존에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단지로 개발하고 유지를 잘 하기 위한 유인은 부족해서 너무 험불해지고 네. 그래서 고급단지만 많아지고 지자체장도 자꾸 고급단지만 그렇죠. 만들고 네. 그러면 안 되겠다. 중앙정부가 미국은 연방정부죠. 연방정부가 나서서 새로운 택지 예전에는 집 있던 동네가 아닌 집 있던 땅이 아닌 거를 쉽게 말해 우리로 따지면 그린벨트 싹 헐고 여기다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해서 자 저희 연방에서요 새로이 또다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여기에다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위한 주거단지 여기다가 이렇게 터 잡았습니다. 자 다른 데서 집 구하기 어려우신 분들 다 일로 오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지자체 관할에서 넘어가는 일이거든요. 네. 그 국공유지는 중앙정부의 관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함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국립공원이든 아니면 뭐 유유지든 이런 거를 그냥 우리 여기 원래 공공기관에서 나중에 뭐 신축할까 했던 건데 여기다 아파트 짓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니까 네. 지자체도 뭐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더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 시민분들 중에서 어떤 걸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친환경. 왜 또 산을 허물어서 또 집을 짓습니까? 그래서 교외 지역에 있는 야산, 그냥 들판, 황무지 이거를 또 주택단지로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생각이 다른 또 시민들, 우리 시민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땅에다가 그런 신도시라든지 이런 걸 건설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곳들은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이라든지 그렇죠. 환경에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랬으니까 그걸 그나마 놔뒀겠죠. 그죠? 네, 반대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네. 총량제로 여기 산을 허물면 어디 이제 사람 안 사는 동네가 점점 또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사람 안 사는 동네에 우리가 산을 더 확보하겠다. 그래서 임야라고 하는 거에 국토의 전 면적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겠다. 뭐 이렇게 해놓거나 이러면 되는데, 근데 이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제가 이해가 되는 게 점점 국가에서 흔히 말해서 주택단지도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 임야, 산 뭐 이런 것들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어요. 예. 그러면 지금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옛날에 자연으로 돌려놔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것도 또 쉽게 조율이 잘 안 돼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오늘 워낙 복잡한 얘기다 보니 네. 얘기가 좀 많아지는데, 왜냐하면 자세히 설명 안 드리면 또 오해하시니까. 이 교외 지역에 그러면 또 주거단지를 더 만들면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방 소멸이 더 가속화되는 거 아닙니까? 이 소리를 하세요. 서울에 더 많은 집을 더 싸고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게 해주면, 야, 나 서울 집값 비싸서 나 그동안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나도 서울에 갈래. 이렇게 해서 특정 대도시의 권역화를 더 비대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죠. 당연히.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100% 자유롭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네. 아까 적정 가격에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이 점점 줄어들다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이미 전 인류가 대도시에서 살기로 상당 부분 결정을 한 것 같아요. UN 인구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정례적으로 발표가 되는데 이미 한 15년 전부터 전 인류 2명 중에 1명이 살고 있는 지역이 도시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당연한 흐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시로 인프라들이 모이고, 그렇죠. 예, 기업들도 다 도시에 모여 있고 왔다 갔다 하기 힘들고, 아무리 네. 도로가 갖춰진다고 한들 네. 예, 농촌 지역에 살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고, 농촌 그렇죠. 지역에서는. 예, 도시로 와야 내 생활이 어쨌든 이미 세상은 도시화 돼가고 있는데 네. 그 안에서 살아야지 생활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도시로 몰리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정부의 판단은 여기에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대부분 대도시에 살고 싶어 하니 대도시 근처에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것도 국가의 책무고, 그렇다고 지방 소멸을 방치하는 게 국가의 의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딜레마를 어떻게 잘 해결하는지가 이제 관건인데, 네. 지금까지 앞으로도 제가 다른 해외 사례들 많이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요. 아주 유의미한 형태로 대안을 잘 찾아낸 사례가 많지는 않아요. 어렵겠죠, 뭐. 어렵죠. 예, 왜냐하면 땅은 제한돼 있고 예. 그 안에서 뭔가를 해결해야 되니까 사람은 계속 몰리고. 그렇죠. 어렵죠. 그러면 거기서도 또 왜 적정 가격대 주택이 부족해지는지에 대한 이유가 드러났네요. 그렇죠. 타 지역에서 우리로 따지면 서울로 이민 오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서울을 그러면 확장하거나 서울의 부수적인 기능을 일부 담당해줄 위성도시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려고 했더니 여긴 그린벨트입니다. 여기는 뭡니다. 그래서 못 만든다? 그럼 집값만 오르는 거예요. 그럼 미국의 경우에 오늘 우리가 시작 자체를 미국의 주택 정책 중에 좀 대출 쪽에 맞춰가지고 금융 정책 쪽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네. 그럼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금융 정책이 이런데 주요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정책들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전히 힘든 건가요? 한번 그 주요한 정책을 만들려고 했다가 아주 미국이 된소리를 맞은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죠. 그거는 근데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사실은 헤지펀드 뭐 이런 쪽에 워낙에 맞습니다.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차상위 소득계층들에게도 다시 이렇게 점점 높아만 가는 집값을 부담할 수 있도록 네. 대출 모기지 대상자를 늘려보자 한 건데. 쉽게 하자. 네, 그런데 늘려보자 한 건데 그게 이상한 파생 상품으로 바뀌어버리면서 갑자기 이 사업 자체의 원래 취지까지도 후퇴해버린 상황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통계처럼 주거비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으로 다시 돌아갔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 거냐가 이제 고민이 되는 다시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하드웨어적으로 집을 공급하는 문제를 좀 길게 얘기하다 보니까 네네. 금융을 또 다 말씀을 못했어요. 그렇죠. 프레드 맥이라든가 뭐 프리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다음 시간에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오늘 하드웨어만 하나 더 마무리를 하면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적정 금액의 중산층이나 이제 중산층은 점점 줄어드니까 중하층이나 사상위 소득계층이 구매할 수 있는 집이 줄어들어 보니까 궁극적으로 미국이 어디까지 갔냐면 홈리스가 늘어났어요. 우리 미국의 홈리스 그러면 예전에는 뭐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무슨 불법적인 약물 중독자 그래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만 떠오르잖아요. 예. 근데 미국이 요즘 홈리스 통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족 단위의 홈리스가 많아졌고요. 그리고 전부 다 정상적인 근로 의욕과 상당한 학력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 홈리스로 다 같이 나와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늘어났어요. 쉽게 말해 내가 살 수 있는 집들이 더 이상 이 동네는 없어요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드웨어적으로 집을 줘야 되는 집을 지어줄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도 함께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미국의 주택과 관련한 금융정책에서 얘기를 하다가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에서 결론을 내게 됐는데 우리한테 굉장히 교훈을 주는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요. 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 못하셨던 금융정책들 더 짚어주시면서 이 부분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많이 보셔야 뭐 또 하죠. 제가 오늘 좀 농담 좀 많이 할 걸 그랬어요. 아닙니다.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더 지켜봐 주시고요. 많이 조회수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승훈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